월요일 아침 외신 포커스입니다. FOMC가 개최되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이 있는데요. 여기를 앞두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폭풍 전야 같은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뭔가 조용한데 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주말 동안에도 월가 각 금융사들은 쉬지 않고 FOMC에 대한 전망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각국 중앙은행들과 가장 교감이 깊고 또 시장의 영향력이 가장 큰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전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에 열리는 FOMC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도 월가의 대표 금융사 리서치 센터는 고심 끝에 자사의 전망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골드만삭스 상당히 좀 친시장적인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먼저 객관적인 증거, 즉 경제지표를 참고로 했을 때 연준이 지난 5월이든 3월이든 그 전에 어떤 FOMC와도 이번에 다른 입장을 나타낼 근거가 도저히 없다고 합니다. 뭔가 좋아졌어야지 이번에 바뀔 건데, 아니면 그전하고 똑같다면 뭐 5월이나 3월에는 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를 안 했겠느냐. 결국은 이번에 달라질 게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제지표에서 힌트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5월 FOMC 이후 양적 완화 조기 종료 우려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됐고 채권금리, 모기지금리도 다 올랐는데 이게 다 기후성 그런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시장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해가지고 혹시라도 만약에 한 1%라도 10%라도 연준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산 가치를 찍어 누르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다는 뭐 그런 식의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번 FOMC에서 연준이 어떻게든 시장에 안정제를 투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자신 있게 전망을 했고요. 그럼 그 근거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바로 올해 2013년 GDP 성장 전망과 인플레가 그 근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약간 하향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로 FOMC에서 이번에 이제 프로젝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준에서 향후 경기 전망을 내놓는 달인데요. 진짜로 GDP하고 인플레이션을 하향했을 경우에 이거를 곧바로 연준 양적 완화 조기 종료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다면 GDP, 인플레이션 이런 미경제의 기본 체력장의 요소들 있잖아요. 현재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이를 토대로 FOMC 미리 보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Calculated Risk라는 유명 투자 전문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이 신경 쓰는 요소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하락,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디플레이션으로 가기 전 단계. 디스인플레이션 다음이 디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이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중 침체로 가는 이 첫 단계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해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고 연준에서 공개한 그런 자료들인데요. 먼저 GDP부터 보실까요? 지난 12월에 봤을 때 올해 GDP 성장 전망치를 2.3에서 3으로 봤다가 상단을 약간 내렸다는 거예요. 지난 3월 FOMC에서는 2.3에서 2.8로 하단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전망도 약간 내려잡았고 2015년 내후년 전망도 역시 하단을 약간 좀 내려잡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시는 대로 12월, 3월이니까 6월이잖아요. 이번에 발표되는 이 GDP 성장 전망이 하단이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보죠. TBA는 뭐 저도 뭐 대단한 경제 용어인 줄 알았는데 To be announced라고 해서 미정 발표 예정이 있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실업률 보실게요. 실업률의 경우도 지난 12월에 봤을 때 올해 실업률을 7.4에서 7.7로 봤다가 다시 3개월 후인 올해 3월에는 7.3에서 7.5로 실업률이 약간 낮게 내려잡았다는 건 오히려 좀 경제에 대해서는 이건 긍정적인 거죠. 실업률은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2014년, 15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연준 출구 전략의 기준이 실업률 6.5%잖아요. 내년에는 실업률 6.5%에 근접할 일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 다시 얘기하면은 연준 출구 전략의 기준이 내년에는 적어도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출구 전략이라는 건 좀 대승적으로 금리 인상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거고요. 대신에 적어도 이번 6월 FOMC에서 지난 3월 FOMC에서 제시됐던 실업률 전망치 7.3에서 7.5 올해거든요.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갈 여지가 없다. 왜냐면 그 이후로 4월, 5월 고용지표가 그냥 별로였고 그냥 옆으로 수평으로 뻗어버렸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출구 전략을 앞당길 수 있는 실업률은 또 여기서 그대로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다음에 인플레이션인데요. 뭐 영화에 나온 대사 중에 보면은 뭐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이고 건달은 싸워야 될 때 건달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중앙은행이 가장 본연의 임무가 인플레이션하고 물가 관리인데 물가 관리는 최근 들어서 할 일이 없잖아요. 연준이 안 해도 그냥 올라오지는 않고 있고 더 이상 내려가지도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연준의 그런 역할론에 있어서 지금 할 일이 없는 이런 상황이 본인들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최소한 상승을 시키는 쪽으로 도움을 주려면 양적 완화를 그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 봤던 게 1.3에서 2%였는데 3월 달에 1.3에서 1.7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내려잡았잖아요. 그리고 연준 출구 전략의 기준이 인플레이션 2% 넘어가서 2.5%가 상한선이라고 봤는데 내후년까지도 2%를 넘어갈 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북반구,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하고 같은 북반구에 있지만은 뭐 겨울도 끝나고 또 올해는 날도 빨리 더워지고 행라철이 일찍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휘발유 값이 오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4월, 5월 동안에 더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유가 하락분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전망 하향으로 이어지면 이어졌지 지금 보신 3대 요소 있죠. 물가, 실업률, 그다음에 GDP 이 셋 다 출구 전략을 앞당기는 쪽으로 현재 나와 있는 요소는 아예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인플레이션하고 GDP는 불리하고 실업률은 유리하고 이렇게 2대1의 상황도 아니고요. 3대0의 지금 스코어로 연준 양적 완화를 앞당길 만한 요소가 하나도 이긴 것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적어도 6월 FOMC에서는 연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입장 표명이 딱히 없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실 텐데요. 지난 금요일 일본 증시는 조금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전날 또 한 700엔인가 800엔인가 내렸었잖아요. 일본 증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전반의 위험 표시계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니혼게이자의 신문 보니까요. 이번 주부터 이제 도쿄 도의원 선거전도 돌입을 하고 이게 또 다음 달에 있은 일본 참의원 선거의 예고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자민당은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지금 현재 내놓고 있고 이게 이제 표심으로 이어질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대외 요인으로 보니까 일본과 유럽 간의 FTA 뭐 추진은 당연한 거고 자동차 안전기준 상호 승인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니혼게이자 신문 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신차를 수출하거나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의 경우 일본과 유럽은 각자 상대국의 안전기준을 서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왜 우리가 이제 수출할 때 보면은 심사 항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차들도 미국의 안전기준 맞춰서 이제 수출하다 보니까 에어백이니 뭐 강판의 두께니 이런 게 내수용보다 이제 훨씬 좋다고 해서 불만이 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과 유럽은 이제 각자 상대국의 안전기준을 존중해서 일본에서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를 유럽에서 별도의 심사 없이 시판하도록 또 반대로 유럽에서 안전기준 통과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차들은 일본에서 그대로 내수용으로 받아들이고 판매하는 것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일본이 해외로 이전해버린 기업들을 법인세 인하로 불러들이려고 시도 중이다. 잃어버린 10년에 빠진 일본 그 이후에 법인세 세입 가운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니까 거의 절반가량으로 그동안 하락을 했었다는데요. 이제는 일본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 있었던 일본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고용 창출과 투자 촉진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하나씩 있는 윈윈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런 규제 완화나 경제 성장 전략은요, 지난번 일본 중앙은행 그 금융결정회의에서 일단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는 했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쿄 도의원 선거전이 이제 돌입을 했고 이게 또 이제 결국 다음 달 참의원 선거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는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런 아껴뒀던 투자 완화책 그리고 친기업적인 이런 시책들을 계속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정치 논리에서는 사실 그 앞에 있는 이제 지자체 선거에서 좋으면은 그 다음
총선에서는 안 좋고 뭐 이런 좀 역설적인 공식이 있었는데 지금 아베노믹스 지금 지지율이 68%까지 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도의원 선거를 지면 오히려 자민당 지지자들 결집으로 이어져서 다음 참의원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런 국내 정치 역설적인 이론을 좀 이번에는 배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블룸버그 통신으로 갑니다. 이번 주 외신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요. 보시다시피 1.14% 추가 하락하면서 95연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면서 엔화가 강세로 갔다는 거고요. 당연히 국내 수출주들에 있어서는 뭐 엔화 강세하고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하락한 것이 뭐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역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엔화 강세는 안전자산 선호고 위험자산 회피라는 점에서 국내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대승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뛰어들기에는 불리한 재료로 보는 게 맞다고 저는 반대 해석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일 마감한 MSCI 한국지수 마감가 한번 보실까요? 1.38% 하락하면서 54.18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최소한 56선은 돼야지 우리가 1900대 이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기대한다고 볼 수 있는데 55선도 깨지고 54선 초반대까지 와 있죠. 일단 좋은 날씨나 이번 주 수요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다음 날이네요. FOMC가 이제 수요일 오후 2시에 발표가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결과 공개되고 버냉키 연준의장 기자회견 내용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뭐 변동성의 장세가 펼쳐진다고 해도 위로 변동성은 아닌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좀 더 시장 신화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조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